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직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한 남자의 기록. 패트릭 브릭리의 에세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 패트릭 브릭리는 원래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 잡지 뉴요커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엘리트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의 암투병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더 이상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가는 직업 세계가 자신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됐죠.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곳,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끝에 그가 선택한 직업은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한 일, 바로 미술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흔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패트릭 브릭리는 미술관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수천 점의 작품을 매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술을 바라보고 어떻게 감정이 흔들리고 또 어떤 순간에 멈춰 서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관찰합니다. 그의 하루는 작품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고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기도 했으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브릭리는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한 10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힐링필드에서는 경비원이자 관찰자였던 한 남자의 시선을 따라 미술관 속 풍경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미술관의 뒤편,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건져 올린 그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 2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 형도 어린이였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는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25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런 건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동생에게 형은 언제나 다 큰 어른인 법이다. 새학년이 될 때마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반쯤은 기쁘고 반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브릭리라고? 톰 브릭리 동생? 이라고 물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딜 가나 톰 브릭리의 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형은 뛰어난 아이였다. 선생님을 기운나게 할 수도 완전히 지치게도 할 수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동네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지역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수학이라면 가르치는 대로 흡수했던 형은 불공평하게도 다른 과목에서까지 뛰어났다. 형은 명랑하고 인내심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아이였다. 뽐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에게서 비눗방울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순수 수학이 아니라 생물수학 박사 학위를 받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형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가 이해하기로 형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방식들을 연구했다. 순수 수학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 우아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물학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지. 완전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어. 패트릭, 정말 믿지 못할 거야. 나도 크리스타의 유기화 교과서를 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크리스타는 형이 뒤쿠대를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로
나중에 형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너나 내가 기계를 만든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겠지. 최소한의 부품을 써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살아있는 자연은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겹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빙빙 돌고 주제 하나를 놓고 수백만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 그래서 4분의 3쯤 잘못돼도 생명체는 죽질 않아. 그 결과로 생기는 게 골드버그 장치 같은 건데 무지 튼튼한 골드버그 장치인 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상하고 엄청나게 여러 겹을 가진 물건이 탄생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상상이 불가능한 물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 작은 세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난 그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어. 형은 재미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에 붙였다. 또 한 번은 잉링 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살아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무당벌레, 세코이아 나무, 마이클 조던 녹조리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건 모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게? 바로 그 단 하나의 세포야. 당시만 해도 우리는 형의 왼쪽 다리에 있던 세포 하나가 변이를 거쳐 군대를 일으키고 그를 포위하게 되리라는 걸 알지 못했다. 형은 몸집이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형이랑 몸싸움을 할 때면 형 머리를 뭔가로 후려치고 도망갈 수라도 있으면 성공이라 생각했다. 2003년 가을 형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005년 여름에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해 11월에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언젠가 나는 형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라는 건 암을 뜻했다. 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를 일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생물수학이 웃기는 게 가끔은 나도 장애 홈런을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야. 멋들어진 순수 수학뿐 아니라 우리가 관찰과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자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믿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 연조지 육종으로 말하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형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바라봤다. 뭔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긴 하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위기가 극에 달하자 형은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방에서 나온 후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부서질 수도 없게 된 심장을 부여잡고 나는 형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의료용 안내책자 뒷면에 급하게 휘갈겨 적었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탈을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넌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 버린 느낌이야.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네 형제자매를 찾아갔다. 26살짜리 아들을 땅에 묻은 후에 자신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좀 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왔다. 차창문 밖으로 평범한 도시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들 세상이 멈추는 일은 없으리라는 증거들로 넘쳐났다. 우리는 벤 프랭클린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내 기억 속의 그 미술관은 쥐죽은 듯 고요해서 조각상들이 방금 누군가가 던진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 너무 조용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창백한 색깔의 돌바닥에 울리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슬프고 밝은 그림을 찾기 위해 아무 말 없이 갈라졌다. 내가 찾은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7세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화가가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린 보석과도 같은 패널 그림이었다. 자그마한 포플러나무 패널에 달걀 노른자로 만든 물감인 템페라를 사용한 그림으로 갓난아기를 아는 성모 마리아가 작은 동굴 입구에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기쁨의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현자들과 천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마리아는 주위의 소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구유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조용한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런 테마의 장면을 경배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런 순간에 생겨나는 애정어린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참 유용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미지 앞에서 우리는 말문을 잃고 말랑말랑해진다. 뒤이어 강렬하고 명백하지만 일상생활의 소란 속에서는 약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던 무언가가 우리의 안으로 침투한다. 경배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 맥락을 더하는 것은 이 수수께끼 같지 않은 수수께끼의 명백한 의미를 흐릴 뿐이다. 누구나 자고 있는 아이나 연인, 떠오르는 태양, 혹은 어쩌면 성스러운 유물이나 죽은 지 오래된 이탈리아인이 곱게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형이 두 손을 꼭 쥐고 용감하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낌 말고는 다른 감정이 거의 들지 않았다. 기쁨의 별에서 특별한 종류의 선명한 빛이 나오는 듯했다. 옛 거장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함과 같은 것이었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랙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25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망한 직장이 있는 마철로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침묵 속에서 빙빙 돌고 서성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교감하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슬픔과 달콤함만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친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면서 멕시코 식당 대여섯 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매트는 매년 거의 700만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건 양키스, 매츠, 자이언츠, 제츠, 닉스, 그리고 네츠의 관중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다.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방문객보다도 많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중국 국립박물관보다는 덜하지만 박물관 중에는 3위다. 방문객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오고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내국인 방문객 중 다시 절반은 뉴욕시 밖에서 온다. 매트는 원하는 만큼 내라는 입장료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할 필요 없이 공원에 소풍을 온 기분으로 미술관에서 하루를 보낸다. 슬프게도 2018년 이후 이 방침은 뉴욕주 거주자에게만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그 이름에 걸맞은 관중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채로운 이유로 이 위대한 도시를 찾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뉴욕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모여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곳 출신이 아닌 뉴요커인 나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차원의 사람 구경을 처음으로 경험하던 때를 기억한다. 서민들과 멋쟁이들과 동네 괴짜들이 같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아무도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기분 상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짜증나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도 스스로를 너무 의식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소심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남의 이목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이런 군중 속에 홀로 있는 듯한 모습이야말로 사람 구경의 대상이 되기에 이상적인 뉴요커들의 특성이다. 대학교 때는 이따금 매트의 돌계단에 앉아서 5번가를 따라 끝없이 흐르는 행렬을 관찰하면서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 실증이 나면 뒤로 돌아 매트의 커다란 입구로 들어가 내가 관찰하던 것만큼 빽빽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군중에 합류했다. 혼자였다가 섞여 들어갔다가 혼자였다가 섞여 들어갔다 하는 도시인의 호흡. 경비 근무 중에는 나는 내 옆을 지나가는 군중 속으로 섞여들지 않는다. 가구에 녹아들지언정 절대 군중에는 그럴 수 없다. 이 화려한 퍼레이드에서 관객의 자리를 지킬 뿐이다. 공원 벤치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과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고요한 공간을 공유하며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손에 든 은쟁반 말고는 눈에 띄지 않도록 존재감을 숨기는 집사들에겐 익숙한 일일 테지만 나는 눈과 귀만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내 주된 임무다. 방문객들이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은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 구경도 할수록 는다. 이러한 기회에 통달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매일 보는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전형적인 인물들을 골라내는 법을 터득했다. 첫 번째는 관광객 유형이다. 대개 사는 지역 고등학교에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무조건 가장 유명한 작품을 찾아다니는 아버지들이다. 이들은 예술에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 보는 눈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옛 거장 전시관의 솜씨들을 관람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뭐 액자를 본 것만으로도. 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작품에 접목할 때면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그들은 예술계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매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한 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라워하면서 실망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채 미술관을 나선다. 다음은 공룡 사냥꾼 유형이다. 이 유형은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며
동선의 길목마다 목을 빼고 앞을 살피다가 이 박물관에는 예술 작품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당황하는 어머니들이다. 뉴욕 방문은 처음인 공룡 사냥꾼과 가족에게는 이 여행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이들 대부분은 타임스퀘어 쪽에 묵는다. 이들은 유명한 박물관이라면 티라노사우루스나 체험형 레이저 디스플레이 혹은 아이들을 즐겁게 할 최소한의 무언가라도 있을 것이라고 넘겨짚는다. 그래도 이 어머니들은 이곳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지켜보던 경비원은 그들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있다고 귀띔해준다. 아이들에게 익살스럽게 말을 거는 이 경비원에게 좋은 인상을 받은 그녀들은 뉴욕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다고 소문을 낼 마음을 먹고 걸음을 옮긴다. 사랑에 빠진 사람 유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뉴요커의 큰 호평이 실린 전시회를 보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부터 여행을 온 조용하게 몰입하고 있는 듯한 유형이다. 표정은 많이 변하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은 토끼들 사이의 거북이처럼 전시실을 천천히 누비는 동안 격렬한 물결을 일으킨다.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 유형에게 매트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늘 세속의 교회와도 같았다. 어렸을 때는 매번 기부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고 들어왔지만 이제 기본적인 혜택에 따라 오는 회원권 정도는 살 수 있다. 그의 직업은 거창한 아이디어나 아름다운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뉴욕을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열애 중인 연인들이 있다. 이들은 전시실 사이를 퍼덕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강렬한 감정들이 어울리는 공간을 찾으면 그곳에 내려앉는다. 조각상, 석관, 골동품 의자, 그리고 서랍이 달린 곳이라면 무엇이든 참지 못하고 손을 뻗는 다른 몇몇 유형의 관람객들도 있다. 그림을 만지는 일은 아주 드물지만 그 외의 전시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만약 매트에서 지문을 채취한다면 용의자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차갑디 차가운 대리석이 그들을 유혹하기만 하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무력하게도 돌을 어루만지고 만다. 다른 이들은 목표물을 미리 낙점하고 고의로 접근하는데 걸음걸이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뚜렷한 의도는 내가 그들의 동기를 감지하고 그 사이를 막아설 수 있게 해준다. 시선을 사로잡는 보기 드문 사람들도 있다. 한 노인이 감상에 지쳐서 보행기에 몸을 엎드리면 그의 아내는 고개를 숙여 그의 귀에 속삭인다. 몇 분 동안 그녀는 그가 체력이 모자라 놓치게 될 중세의 유물들을 자세히 묘사해준다. 설명이 끝나면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은 다시 조금씩 나아간다. 아메리카 전시관의 분수대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전 2잎을 건네며 말한다. 하나는 너의 소원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너 소원만큼 간절한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서.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듣자마자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해주리라 결심한다.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마지막 임무는 바로 맨 처음 미술관에 갔을 때 배운 일이었다. 20여 년 전 어머니는 톰 형과 미아와 나를 시카고 미술관에 데리고 가서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씩을 고르기 전에는 전시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렇기에 매트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는 채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몇 달 동안 공책에 후보들을 적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 가차없이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매트 소장품들을 개인적인 컬렉션으로 축소했다.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 은키시 주술상, 시모네티 양탄자, 곡물 수학.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고르고 싶지 않다.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숫자 정도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금석이 되어줄 작품들. 옛 거장 전시관에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 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내가 가진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오래된 작품을 좋아한다. 단단한 나무판 위에 입혀진 템페라의 느낌도, 자디잘개 금이 간 금박 아래로 붉은 진흙 베이스가 살짝 얼굴을 내미는 것도 좋다. 옛 기독교 예술품과 거기에 깃든 빛을 발할 정도로 선명한 슬픔이 좋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이 그림이 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예수의 몸은 태풍에 요동치는 배의 돛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 그를 중심으로 나머지 세상이 흔들리며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우아하면서도 부서진 몸은 뻔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고통 속의 용기는 아름답다는 것, 상실은 사랑과 탄식을 자극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림의 이런 부분은 성스러운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미 밀접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해한 것에 가닿게 해준다. 그러나 안젤리코 수사가 묘사한 것은 예수의 몸뿐만이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발치에 뒤죽박죽으로 모여있는 구경꾼 한 무리를 상상했다.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등등 꽤 많은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놀라울이 많지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떠올라 있다. 침통해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 지루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리얼리즘이다. W.H. 오든의 시 뮤제 데 보자르에서도 나와 있듯 끔찍한 순교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창문을 열고 별 생각 없이 그 옆을 걸어간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단이 있다. 그곳에서 그림의 톤은 다시 한번 변화한다. 거기에는 슬픔에 겨워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는 연민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수동적인 구경꾼들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같은 방향, 즉 선행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의 이 마지막 부분은 따르고 싶은 모범이다. 내 앞에 펼쳐진 삶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게 나의 희망이다. 이제 형은 세상에 없다. 나는 그 상실을 느낀다. 형은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몸을 굽히고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현실적인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형의 초상화, 티치아노가 그린 듯한 밝고 솔직한 형의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그 모습에서 나는 위안을 찾는다. 이 그림이라면 확실히 내가 매트 바깥으로 품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패트릭 브릭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때도 있죠. 하지만 브릭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는 건 반드시 멈춰서야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저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그 정도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완전히 멈추지 않고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 하루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여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걸어가는 속도.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조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도 그런 느린 속도의 시간이 잠시라도 찾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든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